오늘 아침 일라디오. 모처럼 옷도 한결 가볍게 고르고 단단히 여몄던 옷깃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폭설이 내린 뒤에 기온이 오르다 보니 쌓였던 눈이 금세 녹았죠. 그 녹은 눈이 대기 중에 수증기로 변했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되어버렸는데요. 여기에다 미세먼지, 황사, 중국발 스모그까지 대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도로에 눈은 거의 다 녹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보다 긴장을 덜하고 운전하실 텐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돼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길 나서는 분들은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기 쉬운 목요일이지만 날이 한결 풀린 만큼 몸도 좀 가볍게 가뿐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1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 퀴즈,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설명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역시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이름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 유럽에서는 이것을 주로 관상용으로 키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것의 뿌리를 주로 먹기 때문에 쭉 뻗은 나뭇가지 같이 생긴 뿌리의 모습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것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것의 열매는 마치 밤송이처럼 생겼는데요. 열매에 달린 가시 끝이 안으로 휘어진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착안에 만든 발명품이 우리가 자주 쓰는 벨크로입니다. 한쪽에는 갈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걸림고리가 있어서 서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는 이걸 찍찍이 테이프라고도 부르죠. 옷이나 가방, 신발처럼 신축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단추나 지퍼 대신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의 열매 가시 덕분에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정답이 들립니다. 정답이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을 같이 보내주시면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노래 힌트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 다들 정답은 눈치채신 거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정답을 함께 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의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한파가 지나갔고 또 엊그제는 폭설까지 겹쳤는데 농업계의 피해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겨울에 노지에서 자라는 겨울 채소입니다. 제주 지역의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같은 채소와 노지 감귤이 대표적인데요.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폭설과 한파로 전체 재배 면적 중 30%에 가까운 7,000헥타르 이상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동부 지역은 57년 만에 30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폭설에 한라봉, 키위,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한파는 시설하우스까지 꽁꽁 얼렸습니다. 전북 김제와 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자에 언 피해죠. 동해가 발생했는데요. 지자체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이 150헥타르 정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북 지역 시설하우스의 깻잎, 또 방울토마토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릇파릇해야 할 깻잎 모종 이파리가 쭈글쭈글하게 말라붙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농가들은 타버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예 재파종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네. 수산업 쪽도 양식장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쪽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폭설로 제주 서귀포시 도다리 양식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식장 구조물을 지지하던 철제 파이프가 지붕의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요. 어민들은 눈이 하루 내리고 그친 게 아니라 3, 4일 계속 오면서 양식장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오는 19일까지 취합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남 신안 등 섬 지역에는 중국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폭설을 몰고 온 강한 북서풍이 바다에 표류하던 괭생이 모자반을 섬으로 밀어붙인 건데요. 신안 대둔도의 양식장과 전복 가두리, 김 양식장 등이 이 불청객 탓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이걸 자연재해라고 일단 불러야 하는데 정말 어쩔 도리 없이 피해를 입게 된 거고 그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정부 지원책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각 지자체별로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한파 폭설 피해가 있는 농어가 분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피해 신고 추가 접수와 정밀 조사를 모두 취합한 다음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농가의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언 피해를 입은 감자의 경우 농약대로 1헥타르당 74만 원이 100% 보조되고요. 대파대는 380만 원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농가 피해율이 30에서 49%라면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생계비 그리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농가에서는 한파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약재 방제를 해야겠고요. 생육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살포하거나 보온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CPTPP라는 게 뭔지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CPTP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합니다. 세계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아시아 5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 멕시코, 남미의 칠레, 페루,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5%를 넘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같은 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른바 메가 FTA를 올해 본격 추진하는데 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우리도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농업계에서는 일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거죠?
네, 바로 CPTPP에 참여하면서 치러야 하는 입장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입해 있던 회원국 11개국과 사전 협의를 벌여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 품목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품목인 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당시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니까 당시 TPP 참여국이던 미국이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본은 CPTPP 협상에서 기존의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곡인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우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동안 검역을 이유로 수입이 되지 않았던 신선 과일, 특히 국내 생산량이 많은 사과와 배 같은 과일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CPTPP상의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규범 때문인데요. 이 규범은 동식물의 질병 범위를 국가나 지역이 아닌 더 좁은 농장 단위로 인정하는 구획화 규범, 또 분쟁이 생길 경우에 180일 안에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분쟁 규정을 담고 있어서 한국 농업이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동안 병해충 유입 방지를 이유로 수입하지 않았던 과일이 저가에 들어올 경우에는 국내 과수농가들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자,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밀도 사회인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 도시민의 40% 이상이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코로나19 전보다 7%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도 지난해 300만 명에 달해서 2019년보다 100만 명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높아진 관심이 이렇게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죠.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됐는데요. 이를 모두 반영해서 농식품부가 올해 귀농귀촌 정책을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귀농귀촌 생각하는 도시민들도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네. 정책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돼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정책이 지역 밀착형 체험과 정보 제공 위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영농기술 교육을 주로 하면서 귀농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 주거 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의 일자리 교육이나 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촌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한데요.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와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또 지역 주민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의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됩니다. 네,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살아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준비하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농식품부는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주 고객을 청년 구직자, 그리고 40대 이직 희망자, 또 5, 60대 은퇴 예정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이들의 관심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요. 먼저 귀농형으로는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 기술과 또 농기계 사용법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농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요. 이어서 귀촌형으로는 농촌에 대한 이해, 또 주민 교류, 지역 탐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인근 지역 농업 관련 일자리를 주 2회 제공해서 실제 지역의 일자리 탐색과 경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프로젝트 참여형도 있는데요. 전남 곡성의 청춘작당이라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농촌사회조직이 도시 청년들을 모집해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농식품 디자인에도 참여하는 등 100일 동안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월 중에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바뀔 귀농귀촌 정책, 농촌엔 활력을 또 도시민들에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인 함희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보령 입맛음식 이야기 듣다가 이제 이번 주까지 연장을 좀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돌과 갯벌이 빚어낸 겨울의 맛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네.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굴과 관련한 음식과 세모가사리로 만든 세모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해조류 채취하는 분들의 손끝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서 맛도 좋은 입맛 음식들이 탄생했다는 걸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또 소개가 될까요? 네, 오늘은 보령은 사실 섬도 한 79군데 정도의 섬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쪽에 정말 땅끝마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섬마을 음식부터 해서 그 육지 보령의 갯벌과 산 음식까지 또 남은 입맛 음식 이야기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바다의 나물, 사실 바다의 나물은 해초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초가 요즘에 몸의 그 독성, 디톡스라고 그래가지고 왜 독성을 빼내는 식재료라 그래서 다양한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고시락이라고 하는 이 해초를 참 좋아해요. 이 고시락은 다른 지역에서는 꼬시래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좀 생긴 게 약간 면처럼 생겼어요. 그 말하자면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이 고시락은 바다풀로서 이 조수의 간만차가 많은 지역 갯벌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 혹은 미역같이 무쳐서 먹는데요. 우리 왜 굴은 3월까지 먹는 게 보통 겨울에 첫눈 올 때부터 해서 근데 조금 더 이르게 말하면 11월 말부터 3월까지 먹어야 독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이 보령 쪽이나 섬 쪽에 음식이 아주 귀할 때는 이 산란기 굴은 독이 있지만 지금은 먹지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 귀하다 보니까 푹 끓여서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고시락 무침을 할 때 이 굴을 삶은 물에 묻혀서 그 맑고 담백한 맛을 활용해서 꼭 나물 무치듯이 요 고령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참 좋았는데 예. 요게 바로 고시락 무침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식재료는 이 고시락이라는 해초, 그 다음에 굴이나 아니면 조갯살을 넣었어요. 그리고 소금이랑 물 적당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된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된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소금이랑 물을 넣어가지고 이 고시락을 살짝 데치는 거예요. 네. 그 소금물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된장, 다진 파, 마늘 이 양념들을 아까 왜 굴을 살짝 삶은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데친물. 네. 거기다가 이 양념을 풀어가지고 이 고시락을 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좋은 밥 반찬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바다에서 난 해초니까 네. 그 식감이 아무래도 좀 특별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는 뭐 미역이든 해초류를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 고시락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꼬시래기라고도 부르는 네. 이 해초 중에서도 정말 면 같아요. 우동면이랑 혹은 우동보다는 좀 얇고요. 그 다음에 국수보다는 조금 두꺼운 상태인데 정말 면처럼 그대로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이 좋은 해초면이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밀가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요, 저처럼 이 오시락이라고 하는 이 해초를 사서 아까처럼 소금물에 살짝 데치면 거무스름한 면이 초록빛으로 딱 변해요. 그럼 그때 꺼내가지고요, 마늘, 올리브유에 살짝 마늘 볶으면 마늘향 확 올라오면서 참 기분 좋은 그 소스 되잖아요. 예, 우리가 특히 그거를, 좋아하죠. 예. 네,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기름에다가 올리브를 볶은 기름, 올리브유에다가 그 다음에 살짝 데치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서 드시면요, 해초의 찬성분도 이 마늘과 기름에 중화되기도 하고 맛있는 해초의 그 약간 바다 비린내도 없어져가지고 간단하게 먹는 해초면이 완성됩니다. 네. 야, 이게 데쳐내면 오히려 색깔이 더 밝아지면서 네. 진짜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 들고 바다 향도 네. 더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정말 추천드리는 그 꼬시락. 해초입니다. 네. 네. 고시락, 네. 꼬시래기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보령이 또 해삼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해삼 같은 경우 우리 미역이나 전복 이야기도 살짝 하긴 했는데 이 해삼 같은 경우 조금 크기가 살짝 우리 저번에 제주도 이야기했었던 해삼 음식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보령 쪽에 또 해삼국 같은 경우는 해삼 자체가 식감이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네. 크기도 조금 더 커요. 제주도 쪽보다. 근데 이게 해삼국이라는 음식이 참 별미였거든요, 저는. 국으로 먹었군요. 예. 네. 근데 국이라고는 하는데 먹어보면 약간 식혀서 먹어도 냉국으로 먹어도 충분히 맛이 좋은 국 겸 어떻게 보면 약간 자박한 무침 같기도 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해삼은 한 3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거기에 또 저희는 참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미더덕 있잖아요. 바다향 가득해서 한번 된장찌개에 잘못 집으면 확 터져가지고 이불 사태 됐던 기억도 있지만 네. 이 바다향 가득한 미더덕은 한 200g, 그리고 양파는 한 2분의 1개, 그러니까 반 개 정도면 돼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나 풋고추는 1개, 그리고 붉은 고추는 1개 정도, 그리고 물은 한 8컵, 그리고 대파 1뿌리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은 1큰술, 소금 조금 있으면 되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하게 해삼을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써는데 저는 그냥 해삼 크기를 한 3분의 1로 길이로 썰어서 그 다음에 또 가로로 쏭쏭쏭 썰어주시면 씹기에도 적당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 넣은 물에다가 넣고 끓여요. 그리고 그 끓이는 물에다가 대파, 풋고추, 붉은 고추는 어슷 썰고요. 양파는 굵게 채를 써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해삼을 끓였던 그 물에다가 물이 한번 끓일 때 미더덕,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채소들 다 같이 집어넣고요. 다진 마늘이랑 약간의 소금간만 한 번 더 하고 끓이면 완성됩니다. 그냥 물에다 넣고 끓인 거네요? 네. 근데 아까 미더덕이나 해삼이나 아니면 약간 뿌리 채소인 대파나 그다음에 약간 매콤한 고추가 같이 들어가서 예. 맑으면서도 실은 그 해삼의 식감이 왜 꼬들꼬들하잖아요. 원래 생으로 먹으면 그렇죠. 예. 그때 여기 따뜻한 물에 넣으면요 정말 보들보들해져요. 그리고 약간 통통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중식에는 뭐 해삼 주스, 해삼탕 이런 걸 먹는데 네. 그 정도로 풀어지게 해서 먹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지게 우리가 중식에서 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소끔 끓여서 채소가 살짝 익으면 딱 꺼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중간쯤 되나 보다. 예. 네, 약간 생으로 먹으면 조금 많이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게 훨씬 더 풀어져서 꼬들꼬들하긴 하지만 그 채소와 그리고 그 해삼과 미더덕 향이 있어서 바다 향을 정말 먹는 느낌이 딱 들어서요. 이 해삼국은 간단하게 먹는 그 보령의 입맛 음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야, 보령에선 해삼국을 먹었군요. 근데 해삼 요리도 뭔가 약간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보령의 그 건강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번에 제주도도
해삼 토렴 배 넣고 해서 해삼 토렴이 해녀들의 보양식이었던 것처럼 역시 보령에도 해삼국은 이제 건강 보양 겨울에 먹는 건강 보양식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저는 처음 봤는데 약식회라고 있더라고요. 이 약식회가 한 100년 전부터 보령에 전해온 음식인데 특히 우리 보령의 섬이나 이쪽 말고 이 산동네가 또 있잖아요. 네네. 남쪽으로 오면 이 산동네 사람들의 건강유지법으로 활용됐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 산에서 나오는 여러 약초들, 말하자면 약수, 구절초, 창출, 육모초, 그리고 우술, 오가피, 염나무, 계피나무, 참빗쟁이.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진짜 약이네요, 다. 들으신 분이 네. 알아들으실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얼음나무,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인동 덩굴도 넣고요. 모루 덩굴도 넣고, 느릅나무, 정금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왜 보리에 싹인 엿기름, 가루를 한 2컵 정도 넣은 후에 식혜니까. 여기, 네. 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많은 약초들과 나무들이 들어가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쌀도 들어갑니다. 맵쌀도 한 2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은 한 15컵 정도, 3리터 정도 되겠죠. 거기에 설탕은 한 2컵 정도 넣어서 이렇게 푹 끓여서 만드는 약식회입니다. 진짜 약식혜네요. 근데 네. 그 느릅나무나 뭐 이런 그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있을 텐데 식혜 네. 맛이 날까요? 네, 식혜는 맛이 그대로 나는데 거기에 우리 왜 한방향, 왠지 향만 맡아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향 있죠. 네. 그다음에 쑥도 들어가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우리 식혜 예고 약간 담백하게 먹는 맛보다 또 여러 향들이 있어서 먹으면서도 약간 겨울에 먹는 차 같기도 하고 식혜 같기도 한 그 중간 맛이어서 전 참 기분 좋게 먹었던 겨울 식혜였거든요. 네. 야, 또 따뜻하게 주위에서 먹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또 약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셨네요. 네. 보령의 맛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 더 남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열무 소고기국이라는 것이 특별했는데요. 소고기국은 대부분 물을 넣어서 끓이는데 이쪽에서는 무 대신 열무를 넣어서 그 맛이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맑은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소고기 한 300g, 그다음 열무도 똑같은 300g, 그리고 물은 한 8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집간장 5큰술,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한 2큰술 넣고 고춧가루도 3큰술 넣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게 드신 분은 넣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만드는 이 열무 소고기국. 정말 이 물을 대신 열무를 넣으니까 식감도 좋지만 그 시원한 맛이 참 좋았었어요. 네. 열무 소고기국 진짜 맛있겠네요. 네. 또 호박을 활용한 요리도 있다고요? 네. 호박을 우리가 왜 호박 김치 먹던 그 화성 이야기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처럼 저는 보령에서는 이 늙은 호박을 호박죽이 아니라 한천을 넣어서 묵으로 쏘아 먹는 호박묵이 특별했었어요. 네. 그래서 늙은 호박이랑 물이랑 콩을 넣고 이 설탕이랑 꿀 같이 꿀을 좀 더 넣어요. 설탕보다. 그다음에 한천을 같이 넣어서 푹 끓인 후에 묵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요. 호박 젤리나 호박 우리 왜 양갱 이렇게 상상하시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야, 보령에선 진짜 그 고시락 무침을 하나 해도 굴 삶은 물로 이렇게 활용을 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돌과 갯벌과 산, 약식회 같은 건 완전 산이잖아요. 네, 보령의 맞아요. 맛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하면 대표님 그 청취자 김경숙님께서 꼬시래기 정말 맛있죠. 쫄깃거리고 식감도 좋아서 자주 사 먹는데 아까 된장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숙님께서는 초고추장에 그냥 살짝 묻혀서 밥 한 그릇 뚝딱 하신다고 하셨고 2310님도 저희 시골은 전남 신안 바닷가인데 꼬시래기 얘기 들으니까 고향이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네. 약식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 김미숙님인데 말 그대로 보약이네요. 향도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음식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그 얘기들 들으면 이렇게 다 입맛 음식 수집하는 또 보람도 느껴지시겠어요. 네, 확실히 이 식재료 맛은 이럴까 하고 입말로 전달드리니까 이런 느낌일까 하시면서도 이 식재료로 각 지역에서 먹던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식재료로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반갑기도 하네요. 또 공감이 서로 되기도 하고 예전 추억을 또 불러일으켜 주시니까 아침이지만 참 소중한 시간이란 거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자연밥상 우리 식재료로 만든 귀로 듣는 음식 이야기 오늘 보령 입맛 음식 이야기 함께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입맛 음식가 하미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5404님께서는 졸리는 아침이네요. 그래도 아침에 퀴즈 맞춰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2423님 지금 출근하는데 안개가 짙습니다. 미세먼지도 나쁨이라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고 안전운전 주의하세요 하셨고요. 0379님 화물차 운전하는데 지난주 영하 17도에 비하면 오늘은 완전 봄날이네요 하셨어요. 아침에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어제 수원지법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시설 현황 그리고 교인 명단 제출이 법이 정한 역학자 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학조사가 아니라 그 사전에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되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라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명단들 제출하지 않으면은 처벌 안 받는 것이냐, 법원이 너무 그 방역이라는 것을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또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요새 BTJ 열방센터가 이제 협조를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를 꺼냈군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BTJ 열방센터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그러니까 진료비죠.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건보에서 이 돈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한테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TJ 열방센터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576명, 그리고 평균 진료비가 5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를 곱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건보공단에서 나간 진료비가 26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방문자의 33%만 지금 검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30억 원 이상, 40억, 50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한편 어제 영지 기준으로 확진자는 562명으로 전날보다 25명 증가를 했지만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소식 좀 살펴보죠. 지금 속보로 들어온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원에서는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군요. 예. 미국 하원이 방금 표결을 했는데 435석 중에서 절반이 넘는 23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2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 의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하원에서 재임 중에 2번이나 탄핵하는 것은 지금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관건은 상원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탄핵안을 바로 상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언제 표결 일정이 잡힐지 아직 미지수인데다가 지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면은 67명인데 그러면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은 네. 공화당 의원이 17명이나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탄핵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20일 날 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폭력 시위 소요 사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도로를 백악관이나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도로를 좀 전면 통제를 하고 지금 일일이 검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FBI가 이미 폭력 시위에 대한 첩보를 지금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악의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취임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어요. 예,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 아동복지법상 상승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원래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검찰이 살인죄까지 이제 추가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법정에선 양부모, 양모, 양부의 변호 대리인은 일단은 정인 양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아서 사망 당일에 그날따라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세게 정인 양의 배와 등에 손으로 때렸지만은 그렇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은 지속적이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첫 번째 공판이라서 법률적으로 아직 이제 공방이 남아 있는데 어저께 법정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네. 그래서 살인자를 처형하라 외치기도 하고 그 양부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발로 가격을 한다든지 차량을 거기에 올라탄다든지 네.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너무 좀 과열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관련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6억 배상해라 이런 판결도 있었네요. 예. 약촌 오거리 사건이 이제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건데 이게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범이 이제 밝혀진 상황인데 그래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을 배상을 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제대로 기소를 안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10년 동안 산 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최 씨 이제 피해자죠. 직접 복역을 한 최 씨에게는 13억 9천만 원 그리고 모친에게는 2억 5천만 원, 최 씨 여동생에게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8월 10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15세이던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고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전해졌죠. 예. 경기 안성과 포천의 죄송합니다. 산란계 농장 그리고 전북 정읍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원에서 모두 57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반경 3km 내에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30일간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방역 수칙 꼭 좀 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요? 예. 2019년 8월에 소위 말하는 소부장 펀드, 소재 부품 장비 펀드에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이거의 수익금을 어제 환매를 하고 여기에 일부 금액을 더해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청와대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격려를 하고 좀 키우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면 이번에 한국판 뉴딜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밀겠다라는 대통령의 정부의 방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지금 너무 주식시장이 과열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게 좀 적절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사람들과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예, 어제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양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들을 조금 약화시키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가 폐지, 안전진단 기준 조정 이런 것들을 해서 주택 건설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서울시내 철도 차량 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도 인하하겠다. 규제 완화 쪽에 좀 더 야당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당 서울시장 후보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청년의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의 20년간 공공전세 공급, 이래서 좀 더 공공주택 쪽에 좀 초점을 맞춘 상황이고, 정부는 설 연휴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할 건데 도심 용적률 완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추위는 물러갔지만 대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충청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 수원, 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벽엔 안개 끼어서 시야 확보 어려운 곳들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내일은 중서부 지역과 호남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 이후에 다시 날이 추워져서 주말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피해 없게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